자, 학습지 65쪽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동학농민 운동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는데, 동학농민,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과 농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를 살펴봐야지 돼요. 자, 일단은 여기 농민들이 왜 힘들어졌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개항 이후에 농촌이 굉장히 힘들어졌대요. 왜 개항 이후에 농촌이 힘들어졌는지를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자, 학습지 거기 보면 동글배기 1번에 일본의 경제 침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동글배기 1번이 전체가 국외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본 상인의 무제한 곡물 유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제한 곡물 유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일본 상인의 곡물 유출 이게 뭐였었죠? 강화도 조약 후에 무역에 대한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 규칙이 있었죠. 거기에서 무제한 유출, 그 다음에 무관세, 무항세 그랬는데, 바로 여기 무제한 유출로 인해서 쌀값이 폭등한 거예요. 거기 가로에 곡물 가격 폭등하고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무군란 이후에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학습지에 보면 이 문장은 없는데요. 이것도 추가시켜 넣읍시다. 이무군란 이후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 이게 뭐였냐 하면, 이무군란 후에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수륙 무역 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나라 상인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였었고, 그 외에 서양 여러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 내륙 진출이 허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겨울에 농한기에, 농사가 조금 한가로운 농한기에 집에서 옷감을 짜서 이걸 가지고 조금씩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영국산 면직물들이 대량으로, 저렴한 영국산 면직물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나마 이 부수입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농촌 사회가 개항 이후에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국내의 상황을 볼 건데요. 자, 국내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 등에 따른 재정이 악화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무군란 이후에 일본에 배상금 냈던 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도 역시 배상금 지불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다루지 않았는데, 방공령이라고 해서 일본에 무제한 유출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굉장히 버거워지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던 것이 바로 방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곡식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일본이 이것의 절차를 트집 잡아서 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바로 엄청난 방공령에 대한 배상금 지불이 일본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배상금이 1, 2, 3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 결국은 농민들의 세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재정이 힘들고 농민의 세금은 더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국내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화 정책이 지금 굉장히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농민들의 세금 부담은 또 하나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정치기강이 문란해지면서 이들의 수탈들이 더 심해져서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어. 그러니 폭발할 수밖에 없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농민들 말고 동학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동학, 농민, 운동이니까. 지금까지는 농민들을 살펴봤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동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동학. 자, 동학은 최재우가 1860년에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천이라고 하는 평등 사상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평등. 그 다음에 외세를 배척하는 반외세. 그래서 나라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외세를 배척해야지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평등과 보고감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최재우는 죄인의 몸으로 처형되었었고 그 뒤를 이은 이대 교주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하고 포접제를 정비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어 가요. 여기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의 경전, 교회의 성경 같은 거예요. 용담유사, 찬송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걸 만들어서 교리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포접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바로 교단의 조직, 포접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동학이 굉장히 확산되어서 이 동학과 농민이 만나서 동학 농민 운동으로 전개되었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의 출발 사건을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보면 지금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학 농민 운동 1894년이지만 여기 교조 신원 운동 92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학 농민 운동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동학 농민 운동은 아니지만 동학 농민 운동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교조 신원 운동. 교조라는 것은 왜 뭐 떡볶이의 원조 뭐 이런 거 있잖아. 맨 처음 만든 사람.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맨 처음 만든 시조라는 말이지. 그래서 동학을 맨 처음 만든 사람 바로 누구야? 최재우지.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해요. 누명을 벗겨줘. 여기 누명을 벗겨줘요.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은 이게 신원이라는 말이야. 억울함을 벗겨달라는 게 신원이야. 한문으로 하면.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벗겨줘요. 이게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야. 동학의 교세가 확산이 돼가니까 최재우가 죄인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동학 교도들도 죄인이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염려한 동학 측에서 최재우가 억울하다, 누명을 벗겨달라라고 해야지 자기네들도 역시 합법적인 종교 단체가 되겠지. 그래서 바로 교조 신원운동을 92년부터 펼치게 돼요. 자, 맨 처음에 공주에서부터 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자, 공주에서 1892년 10월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삼례에서 11월에 모여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 우리 종교에 자유를 줘. 우리 죄인 취급하지 마. 이렇게 해서 순수 종교적인 집회였어요. 종교적인 집회.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뭐 떠들어대도 뭐 서울까지 갈 게 뭐야? 중앙정부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 얘들아 서울로 직행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울로 전부 다 가게 돼요. 서울 복합상소라고 하는 건데, 자, 서울 복합상소 전에 여기 공주 집회의 특징을 봅시다. 자, 동학이라는 것은 사악한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합한 것으로, 여기 봐 유교도 있잖아. 이단 아니야. 그 다음에 석방해줘 이렇게 해서 교조 최재우 억울해 이런 것들을 주장하며 일어났던 것이 공주 집회였었고, 알겠어 얘기해줄게 했지만 답이 없다 보아하니 우리가 직접 서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로 올라가요. 자, 여기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복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엎드려 있잖아. 엎드려 있지? 엎드릴 복자야. 지금 이 사람도 무릎 꿇고 있잖아. 이게 엎드렸다 복. 그 다음에 이게 합이에요. 합. 대궐문을 한문으로 합이라고 한답니다. 경복궁 앞에 광화문
바로 이렇게 해서 대궐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 연락에 지금 이거 상소문을 읽잖아. 이게 바로 서울 복합상소라는 거야. 그랬더니 알겠어, 임금님이 잠깐 가서 기다리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산하고 갔지만 조용히 있다 보니 이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이런 거. 4교시 중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아하, 이거 참 여의치가 못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은 집회로 다시 연결되게 되는데, 이 보은 집회는 여기 삼례 집회와는 달라. 여기는 순수 종교적인 집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치적인 요구도 가미되는 것이 바로 보은 집회예요. 자, 여기 보면 제목에 여기 보은 집회인데요. 제목에 정치운동으로 발전한 교조신원운동이라고 되어 있지. 자, 외와 양을, 서양을 물리치려는 뜻, 이렇게 해서 바로 반외세를, 그 다음에 탐관오리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반봉건, 이렇게 해서 반외세와 반봉건을 가지고 있다. 이건 바로 뭐다? 정치적인 주장도 하고 있다. 언제? 보은 집회 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은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동학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 1년, 2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연결이 되었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고부농민봉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고부를 보려고 그랬더니 조금 이따 사진에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난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고부군수 조병갑이 굉장한 탐관오리였대요. 그래서 만석보를 만들고서 거기에서 수세를 징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전부 다 호남평야예요. 굉장히 넓은 호남평야이고요. 호남평야를 적시는 이게 바로 동진강이에요. 동진강. 자, 이 동진강을 막아둬야 돼요. 강물은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뚝을 막아, 이걸 보라고 얘기해서 원래 이런 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보가 있었는데 바로 이 훌륭하신 사또 조병갑이께서는 뭐야 되느냐, 돈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뜯어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더 훨씬 큼지막한 보를 하나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보를 만들려니 돈이 필요해.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희들 여기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서 뜯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물 사용료 내놔, 이렇게 해서 수세까지 징수해 가는 것이 바로 조병갑의 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병갑의 부정은 만석뿐만이 아니야. 이미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삼정의 문란은 이미 이거는 이 사람은 껌이고 그 외에 이런 것까지 추가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농민 대표들이 조병갑이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전봉준의 아버지가 항의하러 갔다가 사또에게 매를 맞고 결국에 사망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봉준이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봉기를 호소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어나세요. 우리는 단톡으로 할 수 있지만 옛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알리는 소식지, 자, 이런 글을 써가지고 돌리는 거야. 있잖아, 빈가비가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죽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얘들아 모여 하고서 사람들에게 돌리는 건데, 이게 바로 주동자의 명칭들이야. 얘들아 여기에 누구누구 합류해 있어 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전봉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들아 밥 사발을 갖다가 엎어놓고, 국사발을 엎어놓고 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써가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누가 주동자인지, 얘가 주동자 이걸 모르잖아. 그래서 주동자를 찾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연대 책임을 같이 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으로 이렇게 사발통문이라는 걸 돌렸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부 농민 봉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사발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 농민들이 바로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고부는 여기 바로 전라도의 조그마한 동네였었어. 김포구은처럼 이런 동네였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어났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조병갑이는 36개 주랭랑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앙에서 새로운 사또를 내려보내는데 새로운 사또는 이 농민들의 불만을 다 수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앞으로 잘 할 거야 라고 해서 농민들은 자진 해산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결국 고부 농민봉기는 끝나는 거지. 자, 여기서 끝나는 거였었으나 이게 다시 연결이 돼. 다음 사건으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차 봉기, 2차 봉기 이렇게 가요. 자, 왜 동학농민운동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핵사 이용태의 농민 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안핵사냐 하면 암행어사와 같은 건데 여기 지금 고부에 문제가 생겼잖아. 아무도 몰래 조사하러 보내면 암행어사고 모두 다 알아.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건 안핵사야. 그래서 이용태대로 야, 너 고부 가봐.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하고 왕이 보냈는데 바로 그 안핵사 이용태가 아주 그냥 조병갑이 급이어가지고서 오히려 농민들을 처벌하는 이런 모양새로 바뀌어버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주동자였던 전봉준이가 고부에서 무장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 영역이 고부가 아니라 고부 밖의 무장, 옆에 예를 들어서 김포이면 옆에 일산으로 도망갔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무장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때부터는 고부 농민봉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동학농민운동으로 면적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장에서 사람들에게 얘들아 전부 다 백산으로 집결해 해가지고 결국에 백산으로 집결을 하게 해서 그래서 1차 봉기의 집결지는 백산이다. 백산.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강령을 발표하고 경문을 발표를 해요. 자, 여기 경문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반봉건에 대한 이야기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내고자 함이라. 바로 일본 애들을 쫓아내고자 함이다. 라고 하는 백산 경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황토연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도를 봅시다. 자, 고부에서 일어났고요. 띠리리리리 아까 무장으로 도망갔다 그랬지? 얘들아 백산에 집결 그랬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집결한 뒤에 황토연에서 여기에 있는 지방군과 싸워서 농민군 승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황룡촌에서 황룡촌으로 이동하니까 서울에서 여기 지방군에다가 서울에서 내려온 경군까지 내려오는데 바로 이 지방군과 경군과 농민들이 싸웠었지만 결국 이번에도 농민군 승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뒤로 이제 농민들은 서울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바로 오늘날 도지사가 있는 도청 소재지 바로 관찰사가 있었던 전라가명으로 가지만 이때 관찰사가 주랭랑을 쳐버리게 되면서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전주성을 점령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헉 한 거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청나라에다 도움을 요청을 해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해. 1 있고 그러면 이따가 2가 나오겠지. 자, 일단은 청에 지원병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청나라에게만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본군도 들어오게 돼. 왜? 텐진 조약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갑신정변 결과 텐진 조약 기억나지? 그래서 동시에 나가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서로 같이 들어온다. 동시에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통보를 해서 일본 애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어디에 있어? 전주에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막아야 되니까 여기 청나라 군대처럼 여기 아산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 놈 새끼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요렇게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거나 군사랑으로 들어와야지 되는데
오히려 인천으로 가버리는, 어디로 가려고? 서울로 가버리려고. 그래서 꿍꿍이 속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정부는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느냐? 농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농민과 대화를 해. 그래서 일단은 청군이 들어오기까지의 며칠간의 그 갭이 있으니까, 텀이 있는 사이에 농민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요구사항이 뭐니? 우리는 청나라 일본군 얘네들 들어온다는데 나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고쳐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흩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이 화친하는 약속, 그래서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되면서 농민들은 자진 해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정부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 하나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정부는 지금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관청, 교정청을 두어서 개혁을 정부는 정부대로 해가고, 농민들은 자치적으로 전라도에 집강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개혁을 추진해 가고, 그럼 이게 패전 개혁은 지금 진행이 되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얘들아. 청일 양국군만 철병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살펴보고 일단 패전 개혁안을 살펴봅시다. 자, 정부와 농민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12개의 개혁안인데, 자,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해서 엄중히 징벌한다. 횡포한 부자들을 엄중히 징벌한다. 불량한 유생들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부패한 봉건 지배 세력을 타도한다라는 뭐예요? 반봉건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노비문서를 불태울 거예요. 7가지 종류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젊은 과부 불쌍하잖아요. 재혼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세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차별적인 신분제도 없애요. 봉건적인 악습 폐지해요. 이것도 뭐다? 반봉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평량갓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평량갓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정들은 이걸 쓰고 다니면 멀리에서 와 저런 백정놈 새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침 뱉고 이랬대. 근데 너희들 이렇게 이거 목화송에 있는 것은 이거는 보부상 모자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보는 거 이거 가끔 잘 봤지. 이거는 백정들이 쓰는 평량갓하고는 좀 다른 거긴 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것들. 자, 일종의 여러 가지 잡다한 잡세들이 많았는데 이름 없는 세금들 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관리 채용에 공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일본놈과 손잡은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라의 빚이든 개인 빚이든 고리되는 전부 다 빚을 좀 털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 토지를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만 반외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반봉건에 대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1차 봉기의 특징은 남전만 참가했다. 반봉건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남전만이라고 했는데 아까 포접체가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접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남접도 있고요, 북접도 있고요 그러는데, 남접은 전라도 쪽, 그 다음에 북접은 충청도 쪽이었는데, 이때 충청도를 거느리고 있었던 좀 이상하다. 지도하고 있었던 대표가 누구였느냐? 3대 교주 손병이었는데, 손병이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 왜? 지금 우리 동학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끼어 들어가지고 우리 동학이 살아남겠냐? 좀 진정들 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끼어들지 않았던 것이 1차 봉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차 봉기인데요. 지금부터 2차 봉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봉기 때에 그 두 가지 조건 기억나지? 청일 양국군이 뭐한다? 철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정을 개혁한다 라고 하는 거였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 개혁을 이게 교정청을 두어서 아니면 집강소를 두어서 잘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2번은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야. 1번이 문제였어.
1번이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 돌아가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청군이 오케이 하고 돌아가는데 일본군이 여기 본 것처럼 거부를 하는 거야. 야, 조선이라는 나라 이렇게 맨날 사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골치 아프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조선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아시아는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경복궁에 가서 임금님한테 뭐 해야 되겠어? 개혁을 하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경복궁으로 쳐들어가. 그랬더니 청나라가 야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 뭐 하는 것이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쌈박질이 벌어지는 것이 청일전쟁이야. 자, 청일전쟁 이렇게 해서 꽤 긴 시간 동안에 있었지요. 그래서 평양전투와 황해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래서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농민군들이 재봉기를 하는 거야. 자, 두 가지 조건 중에 패전개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바로 철병이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게 재봉기이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북접도 이런 일본 놈의 새끼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자고 하는 것에는 북접도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논산 집결이야. 아까 1차는 백산 집결이었었지. 2차는 논산 집결이에요. 이렇게 해서 논산 집결을 했고요. 아까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였지. 이번에는 우금치 전투인데 문제는 이번에는 관군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 일본군이 있어. 도저히 그 죽창 들고 있는 농민군이 이들을 상대하기는 상당히 버거웠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 1894년 12월에 전부 다 이렇게 되면서 끝나고 말아버렸어요. 자, 2차 봉기는 북접도 합류했다라는 거고요. 반봉건도 있었지만 반침략적, 반외세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반봉건적인 것도 있네요. 반외세적인 것도 있었지요. 그치? 반봉건적인 거, 반외세적인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영향 살펴보는데 농민군들의 요구는 아까 패전개혁 12개조 있었잖아. 그게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이 돼요. 아까 노비문서를 불태워주세요 그랬잖아. 그런데 가보개혁에 드디어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분제가 없어져 얘들아. 없어져. 그리고 농민군들 중에 흩어져서 숨어있던 애들이 그 다음 해에 을미사변 있고 나니까 을미의병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 뒤로는 이러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불량한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활동으로 연결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을미의병 이후에 을사의병 일어나고요. 정미의병 일어나고요 하는데 이런 투쟁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라고 보면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동학농민운동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가보개혁, 을미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